네, 그럼 먼저 시작할게요. 이게 저는, 괜히 공부하시기 전에 이거 설명회 듣다가 지치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 20분 정도로 짧게 해서 끝내드릴게요. 우선 다들 처음 보시는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동현 평가사라고 하고요. 지금 올해 7월에 보는 이제 2차 시험이 33회니까 저는 한 2년 전에 31회 때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별로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31회 때 세 과목 다 해서 전체 수석이랑 제가 담당하는 과목 이론 전체 수석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합격하고 이제 다른 법인을 놀러 갔을 때 어떤 평가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석 하셨어요? 이런 다음에 왜 이렇게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셨어요? 합격 커트라인이 한 48이니까 요것만 맞추면 되는데 왜 굳이 60점까지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맞출 줄을 몰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담당하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어떤지 대해서 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여기 시험을 준비하러 왔을 때 놀란 건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목 이름들이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1차 준비하셨겠지만 거기서는 뭐 민법, 부동산학, 원론 뭐 이렇게 과목명이 좀 구체적인데 2차로 왔더니 그냥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론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담당하는 것만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이론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뭐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된 명제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추상적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 A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이 뭐냐 이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 이론 중에서 감정평가 와 관련된 이론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서도 그 실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결국 어떤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액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글로 써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층에 보면은 편의점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물건, A라는 물건을 샀어요. 실무에서 하는 거는 얘가 2,500원이에요 라고 하는 게 실무에서 하는 거고, 이론에서 하는 거는 누군가 와가지고 이 과자 2,500원은 너무 비싼데요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이론적으로 왜 이게 2,500원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장지 값이 얼마고요. 예를 들어 포카칩 이런 과자라고 하면은 감자값이 한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질소가 많으니까 질소값이 한 700원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법규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지는 않는지,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사법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론인데 우리가 다루는 건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감정평가란 토지 등 감정평가사법에 보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그 다음에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의 경우에는 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토지 등에 대해서 뭐가 있냐. 1차 민법에서도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건축물,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또 실무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해? 하는 물건들, 그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재단, 어업권, 이런 것도 평가하고요. 지식재산권,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식, 유가증권, 기업가치, 이런 것들을 이론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가치, 그 다음에 크게, 가격, 이렇게
구별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대선 후보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 5년마다 이렇게 계속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거는 가격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그 주식의 일정한 가치는 존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각각의 가치,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여기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판정,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 요 안에 가격 재원칙, 그다음 뭐 시장 분석, 그다음에 얘네 둘을 고려하는 최유효 이용, 그다음에 뭐 감정평가 3방식과 시상가액 조정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전반적인 절차를 다루는 게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판정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요거 자체는 결과인 시장 가치. 요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루게 될 평가액. 그리고 요거 자체를 평가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 점으로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구간으로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정평가 이론이다라는 거는 요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쪼개고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즉 최종적인 실무에서 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게 감정평가 이론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고, 감정평가 이론 조금 한번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론이다라는 게 어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인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다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얘를 읽거나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에 그냥 단순히 읽거나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답안지 작성하는데 좀 어려운 과목이다. 요거는 나중에 공부가 조금 쌓이시게 되면은 느껴지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해는 쉽지만 답안지 작성하는 게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시험은 이렇게 나눠주죠. 실무, 그다음에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제가 옛날에 지금도 물론 있는 말이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합격해서 이 신림동을 나가려면은 실무는 명과락을 해야 되고, 이론은 평균을 꼭 받아야 되고, 법규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요 힘든 신림동, 관악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무 같은 경우는 워낙 꽈락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40점 요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법규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 최소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득점을 받는 이유는 실무 딱 명과락 요 부분에서 모자란 점수를 채워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최소 합격 커트라인인 46, 48 정도의 점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합격 평균, 요 컷에 미달되게 되면은 법규에서 잘 본 그 초과되는 점수들을 두 과목에 나눠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과목을 다 채울 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얘는 40, 얘는 50 후반에서 60을 받으셔야 되고, 이론은 너무 잘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최소 요 커트라인 점수에 해당하는 수준 정도는 받아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쉽죠. 이렇게 평균 점수를 받아야 된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읽어봤더니 나중에 여러분들 한 3개월 있으시면은 1차 지금 합격하셨다면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입장권 같은 게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이론 시험을 처음 보시게 되면은, 할만한데? 나 대학교 다닐 때 글 좀 써가지고, 어느 정도 썼더니 점수가 나오더라. 이론 과목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실수록 이거죠. 이해는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답안지를 쓰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항상 평균 점수에서 평균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언제나 안정적인 점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기준. 그래. 기준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게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론 과목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험장 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써볼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요 점수는 한번 좀 요렇게 해서 기도해볼까? 요렇게 해서 한 45점. 아니 설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못 봐도 한 60, 70이었는데 요게 안 나올까? 이제 요렇게 생각하면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를 하셔야지 이 기도해서 어떻게 한번 신앙심으로 뚫어볼까? 요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지호평가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이해 vs 암기,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이해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목 특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얘를 단순히 읽어서는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감정평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 당연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암기 위주로 돌리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시험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100점의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이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100분을,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뭘 써야겠다라는 목차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빼고 나면은 사실상 80분만 내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요 안에 16쪽 정도가 되는 답안지를 다 작성하게 되려면 그거요. 내가 펜을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야지 라고 펜을 들고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요거를 쓰셔야 16페이지가 되는 답안지를 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딱 요거였어요. 15에서 20분 동안 목차를 잡고 답안지를 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펜이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펜이 멈추게 되면은 시간내로 다 못 들어오게 되고, 결국 어느 정도 빈 답안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겠죠. 그리고 요걸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은 어떡하지? 뭐 쓰지? 하다가 요 100분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필요하지만, 왜냐? 뭘 써야 될지 내가 구상을 하려면 이해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쓰려면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열정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막 예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안 푼 문제도 다 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어떤 책 내용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약간 쌓여가는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볼 때 수학의 정석 요 세대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수학 해가지고 꼭 수능에서 100점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해서 처음에 딱 피죠. 집합이 딱 나왔어요. 다 풀었어.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다 풀었어. 근데 아직도 뭔가 찜찜해서 계속 여기만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돌리다 보면은 결국 집합 부분만 이렇게 까매지고 그 뒤에 부분은 완전 새 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식으로 하는 공부라는 거는 처음에는 빈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해서 토지 등 경제적 가치, 판정 이런 순서대로 한 바퀴는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열정이 넘치시는 거 이해해요. 뭐 당장 나는 막 2년 아니면은 짧으면은 막 3개월 있는 뒤에 있는 시험에서 붙어가지고 탈출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넘치시지만 처음부터 너무 요렇게 하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요렇게 한다고 해서도 그날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찜찜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실무, 이론, 법규 모두 처음에 얘를 다 칠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요렇게 꾸준히 얘를 회독수를 늘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것과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채워가기 위해서는 예습. 요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한 20대 정도가 될 텐데 감정평가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해도 이상한 부분을 파고 계실 확률이 높고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도 괜히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예습보다는 항상 복습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실, 이, 법 세 가지 요 과목을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빠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습은 하지 않는다. 복습만 한다. 요거 정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 사실 2차 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법무사나 다른 분들 뭐 시험 과목 보면은 7개, 8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실, 이, 법 이렇게 세 가지만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1년 반이 사실 세 과목을 다 돌려서 반복 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이 계속 다가오게 되면은 아직도 할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과목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많다라기보다는 중간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시행착오, 요거 했다가 바꾸고 저거 했다가 바꾸고 요런 데서 시간 낭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줄이셔도 남은 기간 1년 6개월 동안 요거를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줄이시는데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제가 3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한 경력 자체는 다른 평가사님들보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수험생으로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이런 거를 피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 경험자, 또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가장 최근까지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수험생분들한테 이거 해도 될까 말까? 요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 같은 수험생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합격생이 굳이 요 학원에 와가지고 다시 강의 결제하고 수업을 들을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도 돼요 말아요 라고 궁금하실 때는 항상 강사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절대 수험생분들끼리 따로 뭐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고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요거, 그리고 뭐 처음부터 이제 겁을 주는 건 아닌데 이제 1차는 어쨌든 객관식이죠. 그리고 2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난이도가 뭐 한 10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배 정도의 공부량은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뭐 고시생으로서 나는 일정한 고생을 감수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부터 열심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기다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합격률이 처음에 한 13%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 기다리게 되니까는 10명 시험 보면은 그 중에서 2명도 아니고 1.3명 요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100명이 보게 되면 그 중에서 13명만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네 줄로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25명 정도가 같은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2명 정도만 평가사가 돼서 이제 나가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1차 할 때처럼 해도 되겠지라는 요런 아니란 생각만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제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강의 교재는 어떤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치가 뭐고 판정하는 과정은 뭐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맨 앞에 토지 등이라는 물건이 제시됐죠. 그래서 요 물건들을 약간 슬로모션 돌리듯이 쭈루룩 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인지 아니면 영업권인지 어업권인지 이 물건들이 바뀌게 되면은 뒤에 있는 요 과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 가장 일반론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는 저희가 총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토지 등의 물건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 뒤에 있는 절차들은 어떻게 바뀌냐라는 게 강론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부분을 위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7월 이쯤에 가게 되면은 강론 요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항상 이해도 먼저 중요하지만은 암기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이 돼야 결국은 답안지를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항상 매주 한 30분 정도는 앞에 필요한 부분들,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의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기본서에 있는 목차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관련된 개념끼리 연결을 한다든지 간단한 기출문제 정도는 혹시 목차를 잡으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교재는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좀 강의를 하셨던 분 중에서 S 플러스 감정평가 이론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목차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두 문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논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다른 이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의 교재를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축약해서 교재를 다시 만들었고요. 교재 자체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발간이 안 됐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교재가 여러 가지 대학 교수님들 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매해 이렇게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수험생분들이 굳이 찾아가서 아니면은 시간을 버리게 다른 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없게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본 이론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는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도록 좀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넣어드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기본서 내용이 있더라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도표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중간중간 가다가 마주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31회 때 합격했고 비교적 여러분들이랑 조금 친근하게 물어보거나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연락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요거는 핸드폰 번호고요. 그다음에 카톡 아이디는 macna123 그 다음에 이메일은 여기다가 naver.com 요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macna 요거는 제가 누나가 옛날에 만들어준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요게 뜻이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사실 누나가 이제 3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기 1, 2, 3이 있고 요게 막내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째입니다. 그래서 막내,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나가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디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나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 막 카톡을 보냈더니, 그거 아세요? 막 카톡 길어지면 여기 더 눌러보기 막 이렇게 뜨시는 거, 뭐, 요렇게 될 것 같다라면은, 그때는 이메일로 하시는 게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매주 뭐 아니면은 계속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강사분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길어지면은 더 듣다가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요 정도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